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주말 오후, 전주시 완산구의 고즈넉한 한옥마을 골목길은 늪벅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봄의 절정을 알리고 있었다. 박은혜세 여사는 마당 한쪽에 정성껏 가꿔온 작은 화단에 펜지꽃 사이에 도단한 잡초를 뽑고 있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을 바쳐 아이들을 가르쳤던 초등학교 교단에서 5년 전 정년 퇴직한 이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적적한 한옥집과 가끔씩 찾아오는 무료함뿐이었다. 서울에 사는 외동딸 지수는 광고회사 팀장이라는 직함만큼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모녀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도 은혜 씨는 활짝 핀 펜지꽃 사진을 찍어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 봄날은 간다지만 내 작은 뜰악에는 봄이 한창이네. 이 고운 빛깔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잔잔한 외로움이 배어나는 짧은 글과 함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톡하는 경쾌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낯선 이름이었다. 최민준.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매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 신사였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고급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박은혜 선생님의 카카오 스토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올려주신 글과 사진에서 남다른 감성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펜지의 다양한 빛깔과 그 속에 담긴 겸손함을 아낍니다. 괜찮으시다면 카카오 친구이 되어 소소한 일상과 아름다운 생각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다정한 어투의 메시지였다.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온라인에서 그것도 생면부지의 사람과 친구를 맺는다는 것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다. 하지만 최민준이라는 이름 옆에 떠있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상태 메시지와 그의 프로필에서 느껴지는 점잖고 교양 있는 분위기가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말벗이나 하면 어떨까?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다. 그 작은 터치 하나가 그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검은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최민주는 은혜 씨가 막연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은혜님, 안녕하셨어요? 이곳은 이제 막 해가 뜨려 합니다. 오늘도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은혜님의 따뜻한 글을 떠올리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곤 합니다. 부디 편안하고 고요한 밤 되십시오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었다. 은혜 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손수 만든 저녁 밥상 사진이나 마당의 꽃 사진을 올릴 때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을 지켜봐온 사람처럼 깊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아주었다. 시를 좋아하는 은혜 씨를 위해 가끔씩 아름다운 시 구절을 필사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은혜 씨가 젊은 시절 즐겨 불렀다는 옛 노래의 제목을 언급하며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현재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외동딸은 결혼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어 명절에도 홀로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은혜 씨와의 대화가 낯선 땅에서의 고독감을 달래주는 유일한 낙이라고도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은은한 슬픔과 함께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은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영혼의 반쪽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깊은 이해와 따뜻한 공감으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을 이 나이에 그것도 이렇게 먼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민준이 보내온 장문의 메시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굳게 쳐있던 은혜 씨의 마음의 빗장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영혼의 반쪽. 그 단어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함께 가슴 시린 외로움을 동시에 자극했다. 은혜 씨는 어느새부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다.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확대해 그의 부드러운 눈매와 잔잔한 미소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요즘 다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당신도 이해해 주실 거죠? 최민주는 은혜 씨를 은혜님이라고 깍듯이 부르다가도 가끔은 나의 소중한 은혜 혹은 내 마음의 등대 같은 분이라는 애정 어린 호칭으로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의 달콤한 말들은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메마른 은혜 씨의 마음밭을 촉촉하게 적셔갔다.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은혜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는 늘 은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곳 건설 현장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인터넷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목소리마저 끊기기 일쑤라. 다음에 제가 시내 호텔에라도 들어가면 꼭 좋은 화질로 은혜님의 고운 얼굴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거나 이곳 사업장 내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의 카메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그러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은혜님이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사양했다. 대신 감미로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와 은혜 씨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고독과 애수가 묻어 있어 은혜 씨는 그를 더욱 애틋하고 가련하게 여기게 되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수많은 하트 이모티콘과 감성적인 시구절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들로 채워져 갈 무렵 최민주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도움을 요청해왔다. 은혜님,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만 혹시 제게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제가 이곳 베트남에서 갑자기 통관 문제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자금이 생겼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혹시 은혜님께서 한국에 있는 제 지인, 사실은 대포 통장 명의자 계좌로 잠시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다음 주 내로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님밖에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드릴 분이 없어서 그럽니다. 은혜 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사이라곤 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평생을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 자신을 영혼의 반쪽이라 불러주던 진심 어린 눈빛, 이라고 믿었던 프로필 사진 속 모습, 그리고 은혜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그의 절박한 호소가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신실하고 점잖은 분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분명 피치 못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일 거야. 이 정도 돈으로 그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은혜 씨는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하며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최민준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심장이 방망이 질치는 것 같았다. 정확히 닷새 뒤 최민준은 약속대로 100만 원의 이자라며 5만 원을 더한 105만 원을 은혜 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님 덕분에 제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은혜 씨는 자신의 작은 도움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쁘고 뿌듯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미미했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더욱 단단한 신뢰가 뿌리내렸다. 그녀는 그것이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교활한 사기꾼의 치밀하게 계산된 신뢰 쌓기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로 최민준의 금전 요구는 마치 물고가 트인 댐처럼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처음에는 현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급하게 병원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제 신용카드가 이곳에선 이상하게 한도 초과로 나와서 결제가 안 되네요. 200만 원만 급히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은혜 씨는 불쌍한 직원을 생각하며 주저없이 돈을 보냈다. 다음에는 한국으로 보내려던 사업 자금이 베트남 은행의 전산 오류로 잠시 묶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풀리는데 그 전까지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500만 원 정도만 어떻게 안 될까요? 월요일에 바로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며 사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은혜 씨는 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가 곧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예금 통장을 해약하여 돈을 붙였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곧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려고 하는데 이곳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은혜님 곁으로 갈 수 있는데 1,00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은혜 씨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감정과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그가 내 곁으로 올 거야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껴두었던 보험금마저 해약했고 심지어 딸 지수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친구가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내 적금 통장에서 1,000만 원만 엄마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 곧 갚을게라며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마련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최민준이 매일같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는 우리가 함께 살 전원주택은 어디가 좋을까요? 은혜님이 좋아하는 작약과 펜지꽃을 마당 가득 심을 수 있는 아담하고 햇살 좋은 집이면 좋겠네요. 매일 아침 은혜님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꿉니다라는 달콤한 미래 설계도에 취해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다. 그는 은혜 씨가 좋아하는 중년 배우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찍은 것처럼 보내주기도 했고 유명 관광지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보내며 나중에 은혜님과 함께 꼭 이곳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은혜 씨는 그 조악한 합성 사진들을 보며 바보처럼 행복해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 팀장으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딸 박지수는 가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불안정한 기운을 감지했다. 평소 자존심이 강하고 웬만한 어려움은 내색하지 않던 어머니가 요즘 통입맛이 없구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인다는 말을 자주 했고 목소리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에는 생활비가 부족해도 딸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어머니가 지수야, 혹시 이번 달에 용돈 좀 미리 보내줄 수 있겠니? 갑자기 쓸 데가 좀 생겨서 그런다라며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수는 워낙 경무에 시달리는 터라 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다. 그저 연세가 드시니 외로움도 깊어지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주말을 이용해 전주 본가를 찾은 지수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실은 어딘가 어수선했고 어머니가 아끼던 화초들은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지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은혜 씨는 손사래를 치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봄이라 춘곤증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수는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어머니의 표정은 언뜻 설렘과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듯하다가도 금세 불안과 초조함으로 뒤덮이곤 했다. 엄마,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카톡하는 거야?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지수의 질문에 은혜 씨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 화면을 황급히 가렸다.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랑 안부 주고받는 거다. 별거 아니야. 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지수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그날 밤 지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정말이에요, 민준 씨? 정말 이번이 마지막인 거죠?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네, 그럼요. 민준 씨만 믿어요. 사랑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처로움과 간절함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최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딸의 단호한 추궁에 결국 실토하고 말았다.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점잖고 멋진 사업가이며 곧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여생을 보낼 사람이라고. 그의 사업에 작은 문제가 생겨 몇 번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은혜 씨는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최민준 씨가 보내준 시와 사진들을 딸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허술하고 자기적으로 보였다. 특히 최민준 씨가 보냈다는 자신의 회사 건물 사진은 아무리 봐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 빌딩 이미지와 흡사했다. 지수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로맨스 스캠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노년층 로맨스 스캠 사례를 검색하여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 사람들 수법 좀 봐. 엄마가 말한 그 최민준이라는 사람이랑 너무 똑같잖아. 프로필 사진 도용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돈 요구하고.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사기야, 사기. 하지만 은혜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완강했다. 닥치지 못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민준 씨는 그런 천박한 사기꾼들과는 달라. 그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내가 우리의 순수하고 고귀한 사랑을 뭘 안다고 감히 모독하는 거야. 은혜 씨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그렇게 모질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배신감마저 서려 있었다. 지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했다. 어머니는 이미 사기꾼의 교묘한 감성 조종에 깊이 빠져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녀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드리워졌다. 지수는 서울로 돌아와서도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하는 한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단체에도 연락하여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통장에서 심상치 않은 금액이 주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액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한편 은혜 씨는 딸과의 다툼 이후 더욱더 최민준에게 매달렸다. 민준 씨, 우리 지수가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오해하고 자꾸만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워요.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민주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은혜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따님은 아직 우리의 깊고 진실한 사랑을 이해하기엔 너무 젊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따님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부디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세요. 나의 소중한 은혜. 제가 곧 당신 곁으로 갈 테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강력한 마취제처럼 은혜 씨의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고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환상 속으로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마침내 최민주는 은혜 씨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사랑하는 은혜님, 드디어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추진해왔던 베트남 현지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드디어 최종 계약 단계에 이르렀는데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 보증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은혜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아름다운 한옥집을 담보로 딱 1억 원만 대출을 받아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계약만 성공시키면 그동안의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평생 은혜님을 호강시켜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 모든 명예와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1억 원.
그것도 평생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제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안식처인 한옥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 은혜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최민준이라는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날카로운 의심의 칼날이 번뜩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가 정말로 내 곁으로 와서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라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뇌에 빠졌다. 지수는 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서 우연히 대출 상담사와 통화한 기록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 몰래 수집해온 모든 증거자료, 최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캡처, 어머니의 통장 송금 내역서 사본, 최민준이 보낸 조작된 사진들과 그의 가짜 프로필 정보,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최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까지를 빠짐없이 챙겨들고 곧바로 원주 완산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찾아갔다. 내때 보이는 젊은 김민수 수사관은 지수가 내미는 방대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에 당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일단 저희가 최민준이라는 인물이 사용한 계좌 추적과 IP 주소 분석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 수사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지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라도 뭔가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과 함께 어머니가 겪었을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은혜 씨에게도 곧바로 전달되었다. 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에 은혜 씨는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배신감과 함께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딸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찰 수사라는 단어가 주는 냉엄한 현실의 무게감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안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최민준이 박은혜 씨에게 보냈던 베트남 사업 현장 사진들은 대부분 수년 전 다른 동남아 국가의 건설 현장 뉴스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사진들이었으며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며 보내왔던 흑백 사진 역시 오래전 은퇴한 한 중년 남자 배우의 젊은 시절 사진을 포토샵으로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인물은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 의사로 그의 사진 역시 도용된 것이었다. 수사관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 앞에서 은혜 씨가 그토록 굳게 믿고 사랑했던 최민준이라는 존재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혹은 한낮의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달콤한 말들과 약속들은 결국 한낱 추악한 사기꾼이 파놓은 치명적인 덫에 불과했던 것이다. 켜켜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아름다운 환상의 성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그녀의 귓가를 때리는 듯했다. 은혜 씨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총동원된 끝에 최민준이라는 가명을 포함한 여러 개의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며 박은혜 씨를 비롯한 다수의 중년 및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갈취한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과 그 핵심 조직원인 20대 후반의 청년 김도윤이 마침내 검거되었다는 뉴스가 TV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화면 속 경찰에 체포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송되는 김도윤의 모습은 은혜 씨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신뢰했던 최민준의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와는 100만 광년쯤 동떨어진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그저 평범하고 심지어는 다소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젊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압수된 여러 대의 컴퓨터와 수십 개의 대포폰, 그리고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었다. 은혜 씨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뉴스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영혼의 단짝이라 믿었던 남자의 진짜 모습,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비참하게 기만당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온몸의 기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허탈감과 함께 용광로처럼 들끓는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녀의 온 존재를 뒤덮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평생을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현명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감과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한낱 좀 도둑 같은 젊은 사기꾼의 달콤한 혓바닥에 노란한 어리석고 가련한 늙은이만 남은 것 같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다. 굳게 닫힌 방문 앞에 따뜻한 죽과 과일,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가져다 놓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어머니의 기척을 살폈다. 며칠이 흘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수척해진 모습으로 마침내 방에서 나온 은혜 씨에게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녀의 메마른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그냥 외로웠고 사람을 믿었고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나쁜 거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절대로 엄마 탓하지 마. 오랜만에 듣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체온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은혜 씨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딸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과 분노, 동안의 후회와 사무치는 자책감이 봇물 터진 듯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다. 사기당한 돈의 대부분은 이미 해외로 빼돌려져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김도윤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지루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박은혜 씨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에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최민준이 보냈던 달콤했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들여다보며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딸 지수와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처럼 마당의 꽃들을 정성껏 돌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었다. 지수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전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보기도 했다. 그렇게 모녀 사이에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틋한 유대감이 새롭게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10월의 어느 주말 오후 은혜 씨는 딸 지수의 손을 잡고 집 근처 덕진공원의 호숫가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호수 위로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반짝이며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지수야, 엄마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은혜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수는 어머니의 메마른 손을 더욱 셔츠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아지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단다. 너와 함께라면. 그리고 나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내가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것 같다. 몇 주 후 박은혜 씨는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및 스마트폰 안전 사용 교육 강좌에 조용히 참석했다. 젊은 강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사기 수법들과 그 예방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할 때 은혜 씨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경청했다. 교육이 끝나고 몇몇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아찔한 경험담들을 나누는 것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은혜 씨는
마침내 떨리는 걸음으로 강사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부끄러운 경험을 익명으로라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은혜 씨는 여전히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용기를 내어 천천히 강단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회복지사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굳건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피어난 작고 소중한 희망의 꽃송이이자 상처 입은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상과 다시 한번 연대하려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